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한국 근현대사 33번째 수업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단원 대한민국의 발전, 3중단원 4.19 혁명과 민주화를 위한 노력, 1소단원 4월 혁명 되겠습니다. 여기 말하는 4.19 혁명과 4월 혁명은 같은 겁니다. 같은 거 생각해 주시고요. 자,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4월 혁명의 전개 과정과 그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장면 내각 수립 이후 각계각층의 주장을 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연월의 연표 보시면요. 1960년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건 모두 1960년이에요. 자, 1960년에 3월이었어요. 3월 15일 부정선거가 있고요. 그로부터 4월 19일 4월 혁명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절정에 이르렀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4월에도 그 전인 3월에도 계속 이런 부정선거 내지는 뭔가 독재 권력에 대한 한거는 있었거든요. 저항은 있었거든요. 자, 이후에 4월 혁명 이후에 6월 내각제가 개헌되고요. 즉 헌법이 또 개헌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헌법 개정된 헌법에 따라서 장면 내각이 출범했습니다. 자, 오늘의 용어를 통해서 가볍게 한번 정리해 보면, 자, 4월 15일 부정선거 있고요, 4월 혁명 있고, 그리고 장면 내각 수립한다. 이렇게 순서로 우리가 잡아볼 수가 있겠죠. 모두 1960년의 일입니다. 자, 3.15 선거라는데, 3.15 부정선거라는데 무슨 선거였냐? 대부통령 선거입니다. 당시 용어로는 정부통령 선거 되시겠습니다. 당시에는 정통령, 부통령 이렇게 부르고, 정통령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정부 이렇게 나눴던 거예요. 자, 부정으로 얼룩졌답니다. 자, 정부통령 선거가 3월 15일에 있었는데 부정선거였대요. 자, 당시 이 선거에서 자행된 부정행위는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일단 부정선거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당시에 이승만 전 대통령의 나이가 이미 85, 즉 나이가 굉장히 고령이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네 번째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거 여러분들 3.15 부정선거는 4대 대선이었어요. 미안해요. 자, 돌아갑니다. 자, 네 번째 대통령이 되더라도 임기 중에 그죠? 갈 수도 있잖아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자유당 정권이 계속 유지되려면 부통령 자리에도 자유당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 이기붕 씨를 앉히려는 그런 방식이 바로 이 3.15 부정선거였습니다. 당시 표현으로는 리기붕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은 왜 신경을 안 쓰냐? 당시에 이승만은 당선이 확실시 됐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옥 후보가 그만 병사거든요. 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직은 당연히 이승만이고, 그거는 그 뭐 따놓은 당상이고, 부통령 자리에 자유당 사람 이기붕을 앉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3.15 부정선거의 목표였습니다. 자, 해서요, 그 방식이 뭐였냐? 3명에서 9명까지 같이 들어가서 같이 투표해요. 그리고 무려 40%에 달하는 사전투표를 해놓는데, 이것도 미리 사람들이 다 찍어놓은 거죠. 이기붕으로 일부러 많이 만들어 놓은 거, 허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짓말로. 그리고 야당 참관인을 막 그 자리 선거장이나 뭐 그런 개표장에서 축출 내보내는 거죠. 내쫓아버리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부정선거가 이행됐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못 참은 거죠. 왜냐면 이게 58년에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선에서 이런 부정선거 있었고 60년 대선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부글부글 끓어오른 겁니다. 그래서 4월 혁명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4월 혁명 전개 과정과 그 역사적 의의가 2번, 3번에 같이 있죠. 자, 4월 혁명은 이승만 독재를 타도하자는 것이 바로 목표였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3.15 선거 당일부터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있었어요. 여러분, 4월 혁명에 관해서 4월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다. 3.15 선거 당일부터도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있었고, 물론 그 전에도, 막 2월에도, 그 전에도, 뭐 다른 해에도 이 이승만 독재에 대한 저항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3.15 선거 당일부터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있었고, 그러다가 4월 11일이 되면 마산 앞바다에서 시위 도중에 사라졌던, 없어졌던 고교생 김주열 군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근데 이 눈 한쪽에 최루탄이 박혀있는 아주 참혹한 상태로 발견이 된 거죠. 그것이 모두 경찰의 소행으로 밝혀지면서 계속 시위가 불 번지듯이 막 뒤에 불 퍼지듯이 막 나타난 거예요. 그러다가 4월 19일 이제 대도시에서도 학생 시민들이 길거리 나와서 시위를 하는데, 경찰이 이 시민들에 대해서 발포하게 됩니다. 이런 발표 아니에요. 발포입니다. 즉 총을 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 사망자만 100명 이상이 나왔다고 하고요. 자, 4월 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단들의 시국 선언이 있었습니다. 시국 선언, 이 시국이라는 것은 현재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현재 상황이 이렇게 엄중하니 이러저러한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바로 시국 선언인데, 대학 교수단이 이승만 물러가라라고 이렇게 시국 선언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바로 다음날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야하고요, 바로 미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도망을 한 거죠. 자, 이 4월 혁명의 의의를 보겠습니다. 자, 학생이 주도하고
시민에 참여한 그런 부패 독재 무너뜨린 부패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민주혁명이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한 계기가 되었고 4월 혁명으로 3.15 선거는 무효화되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둘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4월 혁명 당시 대학 교수단의 시국 선언문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옆에 영상도 있습니다. 이거 EBS 5분 사탐이라고 불리는 영상인데 한 6분 정도 될 거예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4월 혁명 이후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제2공화국 괄호치고 내각제라고 돼 있고 그리고 대난장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라고 돼 있는데 자, 내각제 수립 이후에 장면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장면 내각이 수립됩니다. 이거 사람 이름이에요, 장면. 자, 그리고 그 민간에서는 각종 요구가 빗발치게 되는데 내용을 좀 볼게요. 자, 4번 가겠습니다. 4월 혁명 이후 국회가 통과시킨 3차 개헌의 내용은 여러분 무려 3차 개헌입니다. 1차 발췌, 2차 4.4.5.1 그리고 3차는 그냥 3차 개헌입니다. 자, 3차 개헌의 내용은요. 주로 이렇습니다. 내각 책임제, 그리고 양원제 의회, 그리고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사전 허가제와 그리고 검열제 폐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폐지했다는 거예요. 다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민기본권 보장하는 것이 3차 개헌의 골자인데 자, 3차 개헌의 골자 중에 양원제라는 게 있죠. 당시에 민의원과 참의원이라는 것으로 양원, 즉 국회 내 회의체를 2개를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원과 상원인데 법안 만들 때 두 원의 그 회의를 모두 거쳐야 통과해야 법안이 이제 실효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당시에 우리 용어로 민의원, 참의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어쨌든 내각제 개헌 이후에 3차 개헌 이후에 장면 내각이 등장했어요. 이들은 지방자치제도 그리고 경제개발 계획,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거 만들었어요. 나중에 다 박정희가 부활시켜서 씁니다. 자, 국토건설 사업 추진 등을 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민주당 내부에 파벌 대립이 있었던 겁니다. 내부 이제 분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책 추진을 하려고 해도 이 동력이 없는 거예요. 동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장면 내각이란 용어를 좀 뜯어보려고 하는데요. 당시 대통령이 있긴 있었어요. 바로 윤보선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4번째 대통령입니다. 아까 4대 대선이었던 3.15 부정선거 무효화됐죠. 그 이후에 국회에서 다시 뽑아요. 개헌 이후에 4대 대통령입니다. 윤보선 간선제로 뽑았고요. 하지만 그 이전에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그런 권력은 없습니다. 자, 누가 권력 갖고 있냐? 국무총리 장면이 이끄는 그 내각이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대통령이 있지만 내각제이므로 윤보선 정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장면 내각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어쨌든 장면 내각 이렇게 있었고요. 자, 4월 혁명 이후 각계각층에서 나온 주장을 보겠습니다. 민간에서 각종 요구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자,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핵심 내용은 민주화입니다. 10년 넘게 이승만 반공 독재 하에 살다가 드디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드디어 보장이 됐기 때문이죠. 자, 교사, 학교 선생님들이에요. 그리고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노동조합을 만들게 되고요. 학생들은 학원 민주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원은요, 그 여러분 다니는 그 국어학원, 영어학원, 수학학원 이런 게 아니에요. 학교를 이르는 그 다른 이름입니다. 다른 명칭이에요. 그냥 학원 민주화, 학교의 체제를 민주화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에 수많은 민간인 학살이 있었죠. 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라, 밝히라고 하는 그런 것을 촉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보적 혁신 세력과 대학생 중심으로 해서 통일운동이 민간에서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7번에 보니까 장면 내각이 보인 한계가 있어요. 한계점 볼게요. 자, 3.15 부정선거에 당연히 책임자가 있겠죠. 그에 대한 처벌, 그리고 이승만 정권기에 부정축제, 즉 부정한 방식으로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이 있겠죠. 부자 된 사람.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컸는데 굉장히 이 장면 내각이 이에 대해서 미온적, 즉 소극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소극적으로 나와서 또 이런 항의도 많이 받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또 아이러니하게도 민주화 시위, 사회운동에 대해서 이 장면 내각이 탄압합니다. 여러분, 장면 내각이 사실상 4월 혁명으로, 즉 시민들의 민주화 혁명으로 탄생한 내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들이 정권을 잡자 민주화 시위, 사회운동을 탄압하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자, 그리고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도 반대합니다. 여러분들, 통일운동을 반대했다는 게 아니라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 반대예요. 누가 주도해야 된다? 정부가 통일운동을 주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장면 내각은 유엔이 개입해서 남북한 총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시끄러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장면 내각이 들어서긴 했는데 사람들이 민주화라는 그 미명하에 이것저것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장면 내각은 당시에 이것을 소화해낼 여력이 혹은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굉장히 시끄러웠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대난장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 상황이 계속 흘러가가지고 뭐 나중에는 장면 내각이 이것을 소화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우리 역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죠. 시간을 더 이상 주지 않았어요. 이후에 이제 이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을 정리하는 그 무력으로 정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박정희의 5.16 군사정변이죠. 자,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